무심코 쓴 시 한 수가 화를 부르고 귀향길인 계양령에 이르른 송강은 이립의 주막에서 몽한 약을 탄 술을 마시고 만두소가 될 뻔하다가 그를 마중 나온 이준에 의해 구조된다. 그 후 계양진 장터에 나선 송강은 떠돌이 약장수 서령에게 동정을 베푸는데 목콩 형제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송강 일행을 사로잡으려 한다. 목콩 형제에게 쫓기던 송강 일행은 양자강을 건너기 위해 뱃사공에게 도움을 청한다. 그 뱃사공은 길손의 보찜을 털고 죽이는 장횡으로 송강은 또다시 죽을 위기에 이르나 그때 이준이 나타나 송강임을 알아보고 목콩 형제까지 불러들여 인사시킨다. 무사히 심양강을 지나 노성에 이른 송강은 태평한 옥살이를 한다. 은밀히 대종과 만난 송강은 오용의 편지를 전하고 이규를 소개받는다. 그 후 세 사람은 심양강 주막에서 술을 마시다 이규와 싸움을 벌이던 장순을 한 형제로 끌어들인다. 어느 날 송강은 홀로 심양루에 들렀다가 시심이 일어 시 한 수를 떨군다. 마침 그곳에 들른 무위군 황문병이 송강의 시를 반역으로 몰아 그를 반역할 자로 지목하자 최 지부는 송강을 잡아들이고 채태사에게 이를 고하기 위해 신행태보 대종을 동경에 올려보낸다. 대종은 동경으로 향하던 중 양산박에 붙들려 자초지종을 알리고 양산박에서는 명필소양과 옥비장 김대견을 끌어들여 거짓 편지를 써서 송강을 구하고자 하나 편지가 가짜임이 들통나 오히려 대종까지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지부에선 송강과 대종을 사형시키기로 하고 저작거리에서 날짜를 정해 참하려는 순간 양산박 호걸들이 나타나 강주 땅을 피로 물들이고 그들은 백룡신묘에 들어 한숨을 돌린다. 이때 백길로는 이준, 장순 등이 주령들을 이끌어오고 29의 호걸들이 백룡문에서 만남의 인사를 나눈다. 이들은 강주성과 무위군을 차례로 쳐부서 사무친 원한을 풀고 양산박 산채에 들어 다음을 의논키로 한다. 이때 송강은 응성현에 계신 아버지를 모셔오고자 하여 길을 떠났다가 관군에 쫓겨 환도촌에 들고 그곳에서 구천연녀를 만나 천서 세 권을 받고 양산박 형제들에 의해 구조된다. 흑선풍 이규도 주기와 함께 늙으신 어머님을 모셔오기 위해 기수연으로 향한다. 이미 기수연에는 곳곳마다 이규를 잡아들이라는 방이 나붙고 이규는 늙으신 어머니를 업고 모셔오다 산속에서 호랑이 밥이 되게 한다. 이에 이규는 어머니 호랑이와 새끼 호랑이를 모두 죽이고 슬픔에 겨워 목 놓아 울부짖는다. 마침 사냥꾼에게 발견된 이규는 잠시 영웅 호걸의 대접을 받지만 곧 신분이 탄로나 수거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주기가 꾀를 써 이규를 호송하는 이훈에게 술을 먹이고 이규를 구출한 후 이훈도 함께 양산박으로 끌어들인다. 양산박에선 잠시 고향에 들르러가 돌아오지 않는 공손승의 소식이 궁금해 대종으로 하여금 계주에 다녀오도록 하나 공손승은 만나지 못하고 창덕부에 양림, 등비, 맹강, 배선, 양웅, 석수만 만나고 돌아온다. 양웅은 석수와 형제의 정을 맺어 자기 집에 거처토록 하고 석수는 양웅의 처 교운이 보은사중 배 여해와 살이 맞아 놀아나는 것을 보고 중놈을 죽여버린다. 양웅은 처 교운과 계집종을 죽인 후 양산박에 들고자 한다. 떠돌이 약장수 서령 양산박 두령들과 헤어진 송강은 두 공인과 함께 강주 땅을 향해 길을 재촉했다. 두 공인은 양산박에서 떠나온 이후 더욱 고분고분해져 있었다. 그들은 양산박에서 수많은 호걸과 인마들을 보았으며 그들 모두가 송강에게 극진히 대하는 걸 본 후로 송강을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시고 가는 듯했다. 그들이 길을 떠난 지 한 보름쯤 되었을 때였다. 눈앞에 높은 고개가 우뚝 선 채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 산을 보자 두 공인이 말했다. 저 앞에 보이는 것이 계양령입니다. 저곳만 넘으면 바로 심양강이죠. 그곳에서 배를 타면 강주 땅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송강이 말을 꺼냈다. 날씨가 더우니 어서 저 산을 넘어가서 주막을 찾아 들어갑시다. 그들은 걸음을 재촉하여 계양령을 넘었으나 그 고개를 넘는데 반나절이나 걸렸다. 고개 아래로 내려가니 산기슭에 주막 하나가 보였다. 그 주막 뒤에는 높은 절벽이 솟아 있었고 문 앞에는 이상한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다. 그 나무 그늘 아래로 술 주자를 쓴 주기가 한가롭게 펄럭이고 있었다. 송강이 주막을 보자 반색을 하며 공인에게 권했다. 우선 저 주막에 들어가 술이나 한 잔씩 하고서 떠납시다. 그리하여 송강과 두 공인은 주막 안으로 들어갔다. 두 공인은 보찜을 벗어놓은 다음 손에 들고 있던 박도를 벽에 기대어 놓았다. 송강은 그들 두 공인을 윗자리에 앉히고 나서 자신은 아랫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주막 안에서 아무 기척도 없었다. 주인장, 주인장, 안에 아무도 없소? 한동안 주인을 부르다 자리에 앉았으나 역시 사람의 기척이 없었다. 송강이 더욱 크게 소리치니 술청 안에서 문득 굵직한 사내 목소리가 들렸다. 네, 나갑니다, 손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술청 안에서 뛰어나오는 사내를 보니 그는 다 떨어진 두건을 쓴 데다가 헐렁한 배잔방이 차림이었다. 호랑이 눈처럼 동그란 두 눈엔 웬일인지 벌겋게 핏발이 서 있었다. 사내가 허리를 굽히면서 물었다. 손님, 물은 얼마나 가져올까요? 우선 한 강만 가져오시오. 그리고 우리가 먼 길을 오느라고 무척 배가 고프니 고기가 있으면 좀 가져오시오. 네, 삶은 쇠고기가 좀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드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두 근만 가져다 주시오. 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집에서는 셈을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불쾌히 생각지는 마십시오. 괜찮소. 어차피 드릴 돈이니 미리 세만들 무어 나쁠 게 있겠소. 송강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즉시 자신의 보찜을 풀어헤치고 은자를 꺼냈다. 그러는 동안 주막집 사내는 연신 곁눈질을 하면서 송강의 두둑해 보이는 보찜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송강으로부터 은자를 건네받은 사내는 술청 안으로 들어가더니 술과 고기를 쟁반에 받쳐 들고 나왔다. 사내가 탁자 위에 술과 고기를 내려놓자 술사발과 젓가락을 챙겨주는 사이에 공인 하나가 입을 열었다. 내가 듣기로 어떤 나쁜 놈은 산속에 주막을 차려놓고 몽한약을 탄 술을 손님에게 먹인 다음 재물을 뺏고 사람을 죽여서 만두소로 쓴다는 거요. 그런데 난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사람이 그토록 모질 수가 있단 말이오. 그러자 주막집 사내가 웃으면서 그 말을 받았다. 주막이 많다 보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 손님께서는 이 술과 고기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우리 집에서도 술과 고기에 몽한 약을 타니까요. 송강도 웃으면서 말했다. 주인장은 우스갯소리도 잘 하시는구려. 두 공인도 웃으며 한마디 했다. 아무튼 주인장, 이 술을 좀 뜨겁게 데워다 줄 순 없겠소? 술은 뜨거워야 제맛이 나니까 말이요. 뜨거운 술을 좋아하신다면 얼마든지 데워드리겠습니다. 사내는 말을 마치자 술병을 들고 술청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곧 술을 따끈하게 데워가지고 나왔다. 사내가 송강과 두 공인에게 술 한 사발씩을 따라주며 말했다. 자, 식기 전에 어서 쭉 들이키십시오. 세 사람은 몹시 허기지고 갈증이 나던 참인지라 단숨에 한 사발씩 쭉 들이켰다. 그런데 그 술을 마신 두 공인이 갑자기 눈을 허옇게 뒤집어 뜨더니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자리에 푹 고꾸라지고 말았다. 송강이 그걸 보고 어이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아니, 한 사발에 그렇게 취기가 빨리 돌다니. 그러나 다음 순간 그도 역시 머리가 핑 도는 듯 하더니 자리에 푹 고꾸라졌다. 그것을 본 주막집 사내가 싸늘하게 웃으며 중얼거렸다. 이젠 됐다. 요즘 며칠째 장사가 잘 안 돼서 걱정했는데 천지신명께서 한꺼번에 새 놈식이나 선물로 보내주셨구나. 술집 사내는 우선 송강을 술청 안쪽에 부엌으로 끌고 가더니 커다란 도마 위에 똑바로 눕혀놓았다.
곧이어 두 공인도 차례로 끌고 들어갔다. 사내는 송강과 두 공인의 보찜을 풀어 살피다 송강의 보찜 속에서 금과 은이 두둑이 들어있는 걸 보고 입이 딱 벌어졌다. 내가 이곳에서 여러 해 동안 이 짓을 해왔지만 이처럼 많은 재물을 가진 죄수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낱 죄수의 몸으로 어떻게 이 많은 금과 은을 가지고 있을까? 아무튼 천지신명께서 내게 보내주신 선물이니 마다할 수야 없지. 그는 보찜을 잘 챙겨서 넣어둔 다음 주막집 문 밖으로 나와서 산 아래쪽을 바라다 보았다. 거느린 일꾼들이 돌아오면 곧 부엌의 도마 위에 눕혀놓은 송강과 두 공인을 요리할 작정이었다. 그때 문득 산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몸집이 큰 세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사내는 한동안 그 사람들을 살펴보다가 황망히 달려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아이쿠 형님께서 이곳에 웬일이십니까? 그러자 그들 세 사람 중 몸집이 가장 큰 사내가 입을 열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다네. 그런데 산 밑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오시질 않아 고개 위로 올라가서 기다릴 작정으로 이렇게 왔네. 분명히 이곳에 이를 때가 됐는데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군. 주막집 사내가 궁금한 얼굴로 물었다. 그분이 누구신데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까? 자네가 들으면 깜짝 놀랄 그런 분이라네. 도대체 어떤 분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형님. 바로 산동성 땅 운성현의 송압사일세. 그 말에 뜻밖이라는 듯 사내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송압사라면 바로 산동 땅의 급시우 송공명 말인가요? 맞았네. 바로 그분일세. 급시우 송공명님께서 무슨 일로 이곳에 오신답니까? 사내가 별 생각 없이 그렇게 묻자 몸집 큰 사람이 일러주었다. 나도 잘 몰랐었는데 어제 저녁에 제주에서 온 친구들의 말을 들으니 그분께서 강주 땅으로 귀향을 떠나셨다는 거야. 날짜를 짚어보니 오늘쯤 이곳 개항령을 넘게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 두 형제와 더불어 이렇게 마중을 나온 걸세. 강주 땅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곳을 지나야 하니 곧 그분이 나타날 걸세. 그런데 요즘 장사는 잘 되나? 그러자 주막집 사내가 자랑 섞어 말했다. 형님,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요즘 장사가 잘 안 돼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복이 넝굴째로 굴러 들어왔지 뭡니까? 한꺼번에 세 놈씩이나 걸려들었단 말입니다. 게다가 가진 재물도 제법 두둑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몸집이 큰 사람이 눈을 빛내며 물었다. 세 사람이라고?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들이던가? 둘은 죄수를 압송하는 공인이었고 한 사람은 죄수였습니다. 혹시 그 죄수는 얼굴이 검고 키가 작은 땅딸막한 사람이 아니던가? 몸집이 큰 사람이 다급하게 묻자 주막집 사내가 대답했다. 맞습니다, 형님. 그러자 몸집 큰 사내가 황급히 주막집 사내를 노려보며 물었다. 벌써 죽인 건 아니겠지? 아직 죽이진 않았습니다. 부엌에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일꾼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몸집이 큰 사내가 그 말을 듣자 비로소 가슴을 쓸며 안심한 얼굴로 주막집 사내를 재촉했다. 어서 함께 들어가 보세. 그리하여 그들 네 사람은 함께 안쪽에 커다란 부엌으로 들어갔다. 안에 들어가 보니 송강은 도마 위에 반듯하게 눕혀져 있었고 두 공인은 밑바닥에 아무렇게나 내팽개 쳐져 있었다. 그런데 몸집이 큰 사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았으나 송강의 얼굴을 확실히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는 지금껏 한 번도 송강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주막집 사내에게 말했다. 어서 이 공인들의 보찜을 가져와 보게. 문서를 한번 봐야겠네. 주막집 사내가 가져온 두 공인의 보찜을 풀어보니 그 속에 약간의 은자와 더불어 압송 문서가 들어있었다. 그 문서를 읽어보고 나더니 몸집 큰 사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군. 여보게, 어서 해독제를 가져오게. 이분이 바로 송강 형님일세. 그 말에 주막집 사내가 깜짝 놀랐다.
그들은 황급히 송강을 부축하여 방으로 옮긴 다음 해독제를 가져다 송강의 입속에 부어 넣었다. 그러자 잠시 후 송강이 깨어났다. 송강이 바라보니 주막집 사내만 낯이 익을 뿐 나머지 셋은 알 수 없는 얼굴이라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누구십니까? 혹시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자 몸집 큰 사내들이 넙죽 엎드려서 절을 올렸다. 주막집 사내도 함께 그들을 따라 엎드렸다. 송강 형님 절 받으십시오. 송강은 당황하여 황망히 손을 내저으면서 말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이요? 그리고 당신들은 누구요? 그러자 몸집 큰 사내가 대답했다. 저는 노주 땅 사람으로서 성은 이요, 이름은 준입니다. 양자강에 배를 띄워서 노를 젓고 사는 몸으로 물에 능하다 하여 사람들은 저를 가리켜 혼강룡이라고도 부르지요. 그렇게 자기를 밝힌 이주는 이어 주막집 사내를 소개했다. 이 집 주인은 이곳 계양령 출신으로서 성은 이요, 이름은 립입니다. 이곳에 주막을 차려놓고 술에 약을 타서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최명판관이라고 부릅니다. 나머지 두 사내도 송강에게 인사를 올리며 말했다. 저희들 두 사람은 친형제 간으로서 심양강가에서 소금 장사를 하며 지냅니다. 형인 저는 출동교 동의이며 아우는 번강신 동맹입니다. 송강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다. 내가 잠시 동안 정신을 잃은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그 물음에 이준이 답했다. 얼마 전 제주 땅에 다녀온 한 친구로부터 형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 형님께서 강주 땅으로 귀향을 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전부터 형님을 뵙고 싶었지만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대여섯 세 전부터 저 아래 고개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께서 강주 땅으로 가시려면 꼭 이 길을 지나야만 하는데 아직도 안 오시니 이상하다 싶어서 저는 이들 두 형제와 함께 고개를 올라와 봤죠. 그런데 이립이 말하기를 세 사람이 걸려들었다 하길래 부랴부랴 부엌으로 가 약에 취해 있는 형님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뵌 적이 없어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공인이 가지고 가던 보찜을 풀어서 문서를 살펴보았지요. 그제야 저희들은 해독제를 가져다가 형님께 먹여서 깨어나게 해드린 겁니다. 그런데 형님께서는 운성현에서 앞서 노릇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쩐 일로 이렇게 강주 땅까지 귀향을 가시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송강은 그들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대략 이야기해 주었다. 즉, 연파석을 죽인 일부터 시작하여 강주 땅으로 귀향가게 된 것에 이르기까지 한참 동안 이야기했다. 내 사내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송강의 말을 듣다가 이야기가 끝나자 송강에게 권했다. 형님, 이제 저희들을 만나셨으니 이곳에서 함께 지내십시오. 강주 땅까지 가셔서 고생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저 공인만 없애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자 송강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그럴 순 없는 일이요. 양산박에서도 그들이 함께 지내자고 한사코 붙드는 것을 간신히 뿌리치고 왔소. 왜냐하면 고향에 계신 아버님께서 떠날 때 나라의 법도를 어기지 말라고 당부하셨기 때문이요. 그러니 내가 어찌 이곳에 머물 수 있겠소. 이주는 송강의 이야기를 쭉 들으며 그가 이곳에 머무르지 않을 것임을 짐작하고 있던 터라 이리백에 말했다. 여보게, 형님께서는 의를 무겁게 여기시는 분이니 그렇게 의롭지 않은 일을 하실 리가 없네. 자네는 어서 부엌에 두 공인이나 깨어나게 해주게. 그리하여 이립은 부엌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는 두 공인에게 해독제를 먹여서 깨어나게 했다. 한참 만에 깨어난 두 공인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중얼거렸다. 허, 꽤 독한 술을 마셨던가 보군. 단 한 잔에 취해 쓰러지다니. 송강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서 한바탕 소리내어 웃었다. 그날 밤 이립은 술과 고기를 푸짐하게 내어 송강을 대접했다. 다음 날 아침 이주는 송강과 두 공인을 데리고 산을 내려가 자기 집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또다시 잔치를 벌여 송강을 위로한 다음 그와 더불어 의형제를 맺었다. 이윽고 송강은 이준과 헤어지고 나서 공인과 함께 길을 떠났다. 그들은 반나절쯤 걸은 후에야 비로소 계양진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곳은 집들이 빽빽이 늘어서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제법 번잡한 곳이었다. 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길가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둘러선 채 뭔가를 재미있게 구경하고 있었다. 송강도 사람들 틈을 비집고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약장수 한 명이 봉을 휘두르며 봉수를 보여주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사내는 마치 장대처럼 호리호리한 키에 깡마른 몸매였다. 푸르스름한 두건을 머리에 썼는데 얼굴빛은 검었고 귀밑머리를 길게 흐트러뜨리고 있었다. 이가 들끓을 것 같은 누더기 옷을 걸쳤으며 낡은 가죽띠를 허리에 메고 있었다. 약장수는 한바탕 봉수를 보이고 나서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여러분, 저는 머나먼 지방에서 이곳에 신세를 지러 왔습니다. 제가 결코 뛰어난 솜씨를 지닌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께서는 저를 밉게 보지 마시고 이 고약을 사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신경통에 신통한 효험이 있습니다. 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얼른 이 고약을 사십시오. 그리고 만일 이 고약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제가 이 쟁반을 들고 여러분 앞을 도는 동안 약간의 동전이나마 던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쟁반을 받쳐들고 구경꾼 앞을 한 바퀴 빙 돌았다. 그러나 고약을 사주는 사람은커녕 동전 한 입 던져주는 사람조차 없었다. 약장수는 다시 한번 쟁반을 들고 돌면서 외쳤다. 여러분, 부디 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구경꾼들은 심드렁한 얼굴로 바라볼 뿐 아무도 동전 한 입 선심 쓰는 사람이 없었다. 약장수가 2번씩이나 허탕을 치자 송강이 보침에서 은자단양을 꺼내 들고 약장수를 불렀다. 여보시오, 이리 오시오. 여기 은자단양이 있소. 적지만 성의로 알고 받아주시오. 약장수는 그 돈을 받아서 쟁반에 올려놓더니 소리쳤다. 여러분, 저분은 큰 칼을 쓴 것으로 보아 이곳 계양진을 지나는 죄인인 듯 싶은데도 이렇게 은자를 단양씩이나 보태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은자 단양은 다른 분들이 주시는 50냥보다도 더욱 값진 돈입니다. 저는 저분께 절하고 그 높은 존함을 물어서 온 천하를 떠돌아다니면서 널리 칭송하고자 합니다. 송강이 그 말을 듣자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별로 대단치 않은 일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것 없습니다. 그러니 그만두십시오. 그때 구경꾼들 속에서 한 사내가 쓱 나서면서 호통을 쳤다. 어디서 굴러먹던 죄수놈이 감히 나의 허락도 없이 은자 몇 푼으로 잘난 척을 하느냐? 그러자 송강이 그 사내에게 공손히 말했다. 나는 잘난 척을 한 적이 없소. 다만 저 약장수가 딱해 보여서 은자 5냥을 주었을 뿐이요. 그러자 사내는 대뜸 송강의 멱살을 움켜잡더니 말했다. 뭐라고? 이 죄수놈이 간덩이가 부어도 한참 부었구나. 감히 내게 말대꾸를 하다니. 그러고 나서는 주먹을 들어 송강의 얼굴을 내리쳤다. 송강이 이를 슬쩍 피하자 사내는 다시 한 발자국 앞으로 다가서면서 송강을 후려치려 했다. 그때 얼떨결에 곁에서 보고만 서 있던 약장수가 달려들어서 사내의 어깨를 잡고 돌려 세우더니 있는 힘을 다해 명치 끝에 주먹을 뻗었다. 사내가 윽 소리와 함께 앞으로 고꾸라지자 약장수는 다시 무릎으로 사내의 가슴팍을 쳤다. 그러자 사내는 땅바닥에 엎어진 채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속 쉬는 소리만 내고 있었다. 그때 2 공인이 나서서 약장수를 뜯어말렸다. 그 바람에 사내는 비틀비틀 일어나더니 송강과 약장수를 바라보면서 외쳤다. 이놈들 어디 두고 보자. 내가 꼭 이 안갚음을 하고 말리라. 그러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자 송강이 약장수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디에서 온 위시오? 저는 하남 땅 낙양 사람으로 성은 설, 이름은 영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가리켜 병대충이라고 부릅니다.
저희 조부께서는 경약사 충로상국 밑에서 군관으로 계셨는데 동료들로부터 미움을 산 탓에 벼슬길에 오르지 못했지요. 그리하여 그 자손인 저희들은 길가에서 봉술이나 보여주고 약을 팔면서 근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감히 묻겠습니다만 은인의 존함은 무엇인지요? 약장수가 그렇게 묻자 송강이 대답했다. 나는 산동 땅 운선현 출신으로서 송강이라고 합니다. 서령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얼굴로 다시 물었다. 아니 그렇다면 바로 은인께서 그 산동 땅에 급시우 송공명이시란 말씀인가요? 그렇소.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공명이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서령은 그 자리에 넙죽 엎드리더니 절을 올리며 말했다. 형님, 죽기 전에 한번 뵙기가 소원이었는데 이런 곳에서 이렇게 뵙게 될 줄이야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송강이 황망히 그를 부축해 일으키면서 권했다. 자, 우리 어디 가까운 주막에 가서 술이나 한잔 나눕시다. 그리하여 송강은 두 공인과 서령을 데리고 가까운 주막으로 갔다. 그런데 주막 안에 들어서자마자 주막집 주인이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어서 다른 곳으로 가보십시오, 손님. 저희는 손님에게 아무것도 팔 수가 없답니다. 주인장, 그게 무슨 말이오? 어째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팔 수가 없단 말이오? 송강이 어이없다는 얼굴로 묻자 술집 주인이 대답했다. 조금 전에 손님들이 두들겨 팬 몸집 큰 그 사람이 바로 이곳 계양진 건달패의 우두머리인 목가입니다. 그 목가가 이곳에 들이닥쳐서 으름장을 놓고 갔답니다. 누구든 귀양 가는 죄수놈이나 약장수놈에게 술이나 음식을 팔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이곳 계양진 사람들은 그 누구도 목가의 말을 거스를 수가 없답니다. 그렇다면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요. 다른 집으로 가보는 수밖에. 송강이 그렇게 말하며 발길을 돌리는데 서령이 말했다. 형님, 술은 다음에 마시기로 하죠. 저는 지금 곧 거처로 돌아가서 방값을 치른 다음 강주로 갈 예정입니다. 강주 땅에서 형님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때 다시 뵙기로 하죠. 송강은 보찜에서 은자 20냥을 꺼내서 설령에게 주고 곧바로 그와 헤어졌다. 그런데 목가와의 일은 그로써 끝나지 않았다. 서령과 헤어지고 난 송강은 두 공인과 함께 다른 주막을 돌아다녀 보았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술과 음식을 팔지 않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저녁때가 되어 객주집에 들어가 하룻밤 묵어가려 하였으나 역시 아무 곳에서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다. 송강과 두 공인은 터덜터덜 큰 길가로 걸어 나왔다. 해는 이미 서쪽 하늘로 기울어 주위가 어두워지고 있었다. 해는 저물고 이거 큰일 났구나. 공연히 약장수에게 동정을 베풀다가 목가놈의 미움을 샀으니 어디에 가서 하룻밤을 지낸단 말인가. 송강이 어두워지는 주위를 살피며 중얼거리고 있는데 그때 멀리서 좁은 길 앞쪽 숲속에 희미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송강이 그곳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저기 저곳은 마을이 분명하오. 아무튼 오늘 밤엔 저 집에 들러서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합시다. 그러자 두 공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하지만 저곳은 길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잖소. 내일 조금 더 걷기로 하고 우선은 저곳에서 묵어가기로 합시다. 송강이 그렇게 말하며 앞장서서 걸었다. 그들은 한 오리쯤을 걸어서야 그곳에 이를 수 있었다. 좁은 길을 따라 얼마쯤 걸어 올라가니 그곳 앞쪽에 장원이 하나 보였다. 불빛은 바로 그곳으로부터 새어나온 것이었다. 칼국수와 만둣국. 송강과 두 공인은 곧장 장원 앞으로 다가가 대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한참 만에 안쪽에서 그 집 일꾼이 달려나와 문을 빠끔히 열고서 물었다. 누구시길래 이 밤중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오? 송강이 가까스로 찾아온 집이라 간곡하게 정했다. 나는 강주 땅으로 귀양 가는 죄수입니다. 주막을 찾지 못한 채 밤이 되어 묵을 곳이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댁에서 하룻밤만 재워주기를 청하고자 왔소이다. 내일 아침 살해는 하고 떠나겠습니다. 그렇다면 잠깐만 기다려 보시오. 일꾼은 그렇게 말하고 안쪽으로 사라지더니 곧 다시 나와서 말했다. 주인 어른께서 들어오시랍니다. 송강과 두 공인은 머슴을 따라 초당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송강과 두 공인이 인사를 하자 노인이 일꾼에게 분부했다. 어서 이 분들을 안내해서 편히 쉬게 해드려라. 그리하여 일꾼의 안내로 문간방에 들자 두 공인이 말했다. 압사님, 이곳엔 아무도 보는 이들이 없고 오직 우리들 뿐이니 칼을 벗겨드리겠습니다. 편히 쉬었다 내일 떠나도록 하지요. 고맙소. 두 명의 공인이 목에 쓴 칼을 벗겨주자 송강은 갑자기 소피가 마려워서 밖으로 나갔다. 문득 하늘을 바라보니 마치 운구슬을 뿌려놓은 듯 별들이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다. 보리타작을 하던 마당가에는 오두막집 한 채가 있었는데 그 뒤로 후미지고 으슥한 샛길이 나 있었다. 송강은 그 길을 자세히 살펴보며 손발을 씻었다. 방으로 들어와 자리에 눕자 송강은 이댁 주인의 너그러운 마음씨가 새삼 고맙게 느껴져 두 공인에게 말했다. 이댁 주인 어른은 참으로 고마운 분이요. 처음 보는 우리에게 선뜻 잠자리를 내주셨으니 말이요. 그때 문득 밖에서 인기척이 나는 것 같았다. 송강이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주인 영감이 하인색과 함께 횃불을 들고 타작마당가에 서서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있었다. 송강이 두 공인에게 말했다. 노인께서 늦은 시각에 직접 이곳저곳을 살피고 다니시는군. 저희 아버님께서도 예전에 그러셨소. 노인들은 그저 뭐든지 몸소 살펴봐야만 마음이 놓이는 모양이요. 송강은 나직이 두 공인에게 속삭이고 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다시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다. 송강이 문틈으로 내다보니 일꾼이 급히 달려나가 대문을 열고 있었다. 대문이 열리자 6, 7명의 사내들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앞장선 사내는 손에 박도 한 자루를 들고 있었고 나머지 사내들도 모두 창이나 몽둥이 따위를 움켜쥐고 있었다. 송강이 바라보니 앞장선 사내의 얼굴이 낯익었다. 그는 송강이 계양진에서 약장수에게 은자 단량을 주었을 때 시비를 걸면서 덤벼들었던 바로 그 목가였다. 송강이 저욱이 놀라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집 주인이 목가를 보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얘야, 또 누구와 싸움을 한 게로구나. 이처럼 늦은 밤중에 몽둥이를 들고 다니다니. 목가가 충명스러운 목소리로 그 말을 받았다. 아버님은 아실 필요 없으십니다. 형님은 지금 집에 계십니까? 네 형은 지금 술에 잔뜩 취한 채 뒤뜰의 정자에서 자고 있을 게다. 노인이 여전히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일러주었다. 그러자 목가가 정자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그럼 잘 됐군요. 형님을 깨워서 함께 그놈을 잡으러 가야겠습니다. 노인이 목소리를 높이며 작은 아들에게 말했다. 누구를 잡으러 간다는 게냐. 네 형을 깨우면 괜히 일이 소란스러워질 테니 그냥 내버려 두거라. 그리고 왜 그러는지 이 애비한테 먼저 말이나 해보아라. 그러자 사내는 하는 수 없다는 듯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아버님은 아마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오늘 계양진에 창을 쓰면서 약을 파는 약장수 한 놈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놈은 우리 형제에게 인사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제멋대로 길거리에서 약을 팔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계양진 사람들에게 엄포를 놓아 아무도 그놈의 약을 팔아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굴러먹다 온 죄수놈인지 몰라도 감히 그 주제에 약장수에게 은자 단령을 쓱 내놓더라고요. 그러니 그놈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노인은 그 말을 듣자 짐작하겠다는 듯 불쑥 사내에게 물었다. 그래서
고작 그깟 일로 소란을 피우고 다닌단 말이냐. 아닙니다, 아버님. 좀 더 들어보세요. 제가 잔뜩 화가 나서 그 죄수놈을 혼내주려고 했더니 그 약장수 놈이 대뜸 제 뒤로 달려들어 주먹질과 발길질을 해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옆구리가 결릴 지경입니다. 화가 나서 계양진에 있는 주막과 객점들에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누구든 그놈들에게 술을 팔거나 잠을 재우는 놈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선 그 약장수 놈부터 붙들어 왔습니다. 지금 그 놈을 도둔의 집 대들보에다 매달아 두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강가로 끌고 가서 그 놈을 강물에 빠뜨려 분풀이를 할 작정입니다. 그런데 그 놈에게 은자 단량을 주었던 죄수놈은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두 공인과 함께 어딘가에 숨어 있을 텐데 아무리 거리의 주막이나 객점을 뒤져보아도 그놈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형님을 깨워서 함께 찾아내어 분풀이를 해야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들을 타일렀다. 얘야, 제발 이 애비 속 좀 작작 썩이고 다니거라. 내가 들어보니 그 약장수나 죄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뭘 그러느냐. 그 죄수는 자기 돈을 가지고 약장수에게 선심을 쓴 것이고 또 그 약장수가 너를 때렸다고 해도 어디가 터지거나 부러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제발 일을 더 이상 크게 벌이지 말고 어서 들어가서 잠이나 자거라. 만일 네가 형을 깨워서 맞은 얘기를 하게 되면 네 형은 또 사람을 죽이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 일이 커지기 전에 너는 방으로 들어가도록 해라. 그러나 목가는 그 말을 귓전으로 흘려듣고는 박도를 든 채 안쪽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러자 뒤따르던 사내들과 노인도 그 뒤를 쫓아갔다. 송강이 듣고 보니 자리에 태평스럽게 누워있을 때가 아니었다. 송강은 문틈에서 눈을 떼고 다급한 목소리로 두 공인에게 말했다. 이거 큰일 났소. 하필이면 그 목가놈의 집에서 묵게 될 줄이야. 주인 영감은 우리가 이곳에 묵고 있는 것을 눈감아 줄지 몰라도 일꾼들은 그렇지 못할 것이요. 그 목가놈에게 들키는 날이면 큰일이니 어서 달아납시다. 두 공인도 송강의 말을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앞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서 도망칩시다. 보찜을 챙겨 들고 무작정 달려나가려는 공인을 보자 송강이 말했다. 큰 길로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까 소피를 보러 나갔다가 오두막집 뒤로 난 샛길 하나를 보아두었으니 집 뒤에 있는 담벽 쪽으로 달아납시다. 송강은 목에 썼다 벗어놓은 칼을 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들은 오두막집 뒤의 담벽에 사람이 빠져나갈 만한 크기의 구멍을 뚫고 몸을 빼낸 후 오술길을 택해 숲길로 달아났다. 달빛과 별빛에만 의존하여 허둥지둥 앞으로 달렸다. 그들이 1시경쯤 달아났을 때 문득 앞을 보니 넓은 갈대밭이 펼쳐져 있었고 그 너머로 한 줄기 강물이 그들 앞에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어느덧 심양강가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럴 동안 장원에서도 송강이 달아난 걸 알고는 뒤쫓는 듯 했다. 멀리서 어지러이 함성이 일어나더니 횃불들이 춤을 추면서 뒤따라오고 있었다. 천지신명이시여 제발 무사히 도망치게 해주소서. 송강은 등 뒤의 횃불과 앞쪽의 강물을 번갈아 보며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대로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 아닌가. 세 사람이 갈대밭 속에 숨어들어 다시 뒤를 돌아보니 횃불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황급히 갈대숲을 헤치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몇 걸음 못 가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다. 앞에는 깊은 강물이 있었고 뒤에는 뒤쫓는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송강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아, 이제 이것으로 이 송강도 끝장이로구나. 이럴 줄 알았더라면 양산박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걸 그랬구나. 그런데 그때 갈대숲 저편에서 조각배 한 척이 기우뚱거리면서 돌아 나오고 있었다. 송강이 그 배를 보자 소리쳤다. 여보시오, 우릴 좀 구해주시오.
돈은 얼마든지 드리리다. 조각배 위의 사공이 돈을 준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는지 배를 저어오며 물었다. 당신들은 못하는 사람들이요. 무엇 때문에 이런 곳에 와 있소? 우리는 지금 도적대에게 쫓기고 있는 몸입니다. 어서 와서 우리를 좀 구해주시오. 송강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자 사공은 노를 저어서 조각배를 언덕에 갖다 댔다. 세 사람은 허겁지겁 조각배 위로 올랐다. 세 사람이 배 위에 못짐을 내려놓자 그 속에서 묵직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금과 은 등의 귀중품이 부딪히는 소리라는 것을 알아챈 사공은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으며 노를 저었다. 조각배는 점점 강의 한가운데를 향해 미끄러져 나가고 있었다. 송강이 바라보니 횃불을 든 무리들은 벌써 강가에 이르른 듯 20-남은 개의 횃불이 너울너울 춤을 추고 있었다. 제일 앞에 허우대가 큰 사내가 박도를 든 채 외쳐댔다. 개 섞어라. 어서 배를 이리 되돌리지 못하겠느냐. 송강과 두 공인이 배에 몸을 엎드리며 사공을 재촉했다. 저놈들이 바로 그놈들이요. 어서 달아납시다. 우리가 은자를 듬뿍 드리겠소. 그러자 사공이 입을 다문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강가에 있는 자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듯 조금도 흔들림 없이 노를 계속 저었다. 노젓는 소리가 삐걱거리며 검은 물살 위에 퍼지고 있는데 강가의 사내들이 다시 소리쳤다. 네 이놈, 어서 배를 이쪽으로 돌려라. 그렇지 않으면 이놈도 같이 죽여버리겠다. 그러자 사공은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웃음소리를 듣자 강가의 사내들이 다시 소리쳤다. 감히 우리를 비웃다니 이놈은 도대체 누구냐? 사공은 코웃음을 치며 그 말을 받았다. 이 어르신네는 이곳에서 뱃일을 하는 장사공이다. 그러니 더 이상 헛물 켜지 말고 일찌감치 돌아가라. 그러자 강가의 사내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아, 누군가 했더니 바로 장영이구려. 형님께서는 우리 형제를 못 알아보시겠소? 사공이 껄껄 웃으면서 대꾸했다. 하하, 왜 못 알아보겠나. 내 이 두 눈이 이렇게 멀쩡한데. 그렇다면 어서 배를 이리 돌리시오. 꼭 드릴 말씀이 있소. 할 얘기가 있거들랑 내일 아침에 우리 집으로 찾아오게나. 오늘은 이 손님들이 바쁘다고 하시니 어서 잘 모셔야겠네. 사공이 심드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자 강가의 사내가 더욱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우리 형제는 바로 그 세 놈을 쫓고 있소이다. 여기에 계신 이 세 분은 나의 밥줄일세. 그러니 어서 모시고 가서 칼국수나 만두국을 대접해야겠네. 장영, 그러지 말고 잠시만 배를 이리 돌리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사공이 여전히 노를 저으며 말하자 강가의 사내가 이번에는 좋은 말로 달래려들었다. 나의 밥줄을 빼앗으려고? 제발 어리석은 소리는 작작하게나. 장영, 누가 장영의 밥줄을 뺏겠다고 그랬소? 우린 그저 그 배에 타고 있는 죄수놈만 붙잡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어서 배를 이쪽으로 대시오. 강가의 사내가 사정하듯 그렇게 말했으나 사공은 유들유들한 목소리로 대꾸할 뿐이었다. 나도 오랜만에 어쩌다 이것들을 만났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입안에 든 떡을 고분고분 자네들에게 넘겨줄 수야 없지. 그러니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진 말게. 자, 그럼 다음에 또 만나세. 그렇게 외친 사공이 힘껏 노를 젓자 배는 물살을 가르면서 더욱 빨리 앞으로 나아갔다. 송강은 사공의 말을 좋게만 생각하고 두 공인을 돌아다보며 수근거렸다. 다행히 이런 사공을 만나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구려. 저 사공이 우리를 구하려고 저놈들과 다투었으니 앞으로 화를 당할지도 모를 일이오. 저 사공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겠소. 어느새 강가의 횃불들은 점점 멀어져서 조그만 불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송강이 사공에게 감사해하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하마터면 놈들에게 잡혀서 개죽음을 당할 뻔했습니다.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공은 아무 대꾸도 없이 묵묵히 노만 저을 뿐이었다. 그러더니 문득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 몸은 물가에서 태어나고 자랐거늘
벼슬아치나 하늘이 무섭지 않다네. 어젯밤 휴양한 빛이 나를 비추더니 오늘은 절로 금덩어리를 빼앗게 되었다네. 그 노래를 듣고 나니 송강은 어쩐지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무심코 부른 노래거니 생각하고 좋은 뜻으로만 여겼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공이 문득 노젓기를 멈추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꾸짖었다. 이 되먹지 못한 공인놈들아. 니놈들이 늘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더니 오늘 나한테 마침 잘 걸려들었다. 너희들은 칼국수를 먹을 테냐 아니면 만둣국을 먹을 테냐? 사공께서는 웬 우스갯소리를 그리도 잘하십니까? 칼국수는 무엇이며 만둣국은 또 무엇란 말입니까? 뜻밖의 말에 송강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다. 사공이 두 눈을 딱 부릅뜨면서 말했다.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니깟 놈들과 우스갯소리를 한단 말이냐? 만약 칼국수를 먹겠다면 시퍼런 칼로 너희 세 놈을 한꺼번에 벤 다음 칼국수처럼 썰어서 저 강물 속으로 던져 넣겠다는 말이다. 그리고 만일 만둣국을 먹겠다면 이놈들 스스로 옷을 벗고 알몸이 되어서 저 강물 속으로 뛰어들거라. 그러면 맛있는 만둣국이 될 것이다. 알겠느냐? 송강은 그제야 이상한 노래를 불렀던 것이나 사공의 표정으로 미루어 짐작건대 그가 단지 엄포를 놓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도망온 곳이 하필 호랑이 아가리였음을 깨닫고 송강은 두 공인을 붙들고 한탄했다. 이거 큰일 났소. 옛말에 이르기를 복은 겹쳐서 오지 않지만 화는 반드시 겹쳐서 온다고 했는데 그 말이 꼭 맞는구려. 그러자 사공이 험악한 얼굴로 다그쳤다. 칼국수냐 만둣국이냐. 어서 새 놈이 잘 의논해서 대답하거라. 부탁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강주 땅으로 귀양 가는 몸이요. 그러니 가엾게 여기고 우리 셋을 살려주십시오. 어림도 없는 소리. 새 놈은커녕 반놈도 살려줄 수가 없느니라. 나는 바로 부모도 못 알아보는 개 상판떼기 장가 어른이시다. 어서 아가리 닥치고 되질 준비들이나 해라. 사공 나으리, 우리가 가진 물건을 내놓으라면 무엇이건 다 드리겠소. 그러니 제발 우리 세 사람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사공은 들은 척도 않고 가판 밑에서 시퍼런 식칼부터 꺼내들었다. 오냐, 니놈들이 알아서 만둣국을 먹지 않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칼국수를 원하는 모양이로구나. 내가 곧 칼국수를 만들어주마. 사공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듯 칼을 빼들자 송강도 이제는 꼼짝 못하고 죽게 되었다고 여겼다. 송강은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더니 두 공인을 붙들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뜻을 따르지도 못하고 부모님께 효도도 못해본 채 죽음을 맞게 되었구나. 게다가 나 때문에 이제 두 사람마저 죽게 되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두 공인이 송강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압사님, 제발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복이 없는 탓이지 이게 어찌 압사님의 탓이겠습니까? 천지신명의 뜻으로 알고 우리 함께 떳떳이 죽읍시다. 그러자 다시 사공이 다그쳤다. 이놈들, 어서 쏙 옷을 벗고 강물 속으로 뛰어들지 못할까? 정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이 칼로 칼국수를 만들어줄 것이다. 그 소리에 송강과 두 공인은 하는 수 없이 강물 속으로 뛰어들려고 한 덩어리가 되어 얼싸안았다. 그때였다. 문득 어디선가 삐걱거리는 노젓는 소리가 들려왔다. 송강이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고깃배 한 척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 배에는 세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 한 명은 뱃머리에서 쇠갈퀴를 비켜들고 서 있었고 나머지 두 명은 양쪽에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배가 눈앞으로 다가오더니 쇠갈퀴를 비켜든 사내가 소리쳤다. 어떤 놈이 감히 이곳에 와서 돈벌이를 하느냐. 배 안의 물건을 본 사람에게도 한 몫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겠지? 그러자 사공이 기가 꺾인 듯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아이쿠, 이 형이시군요. 전 또 누군가 했습니다. 그래, 어디 좋은 돈벌이라도 나가십니까? 저도 한몫 끼워주십시오. 쇠갈퀴를 든 사내가 그제야 이쪽 사공을 알아보고 소리쳤다. 너는 장가로구나. 아오는 벌써 재미를 본 것 같구먼.
하지만 혼자 먹을 생각을 하면 곤란해. 그런데 그 배 안의 놈들은 뭐냐? 쇠갈퀴를 든 사내가 걸걸한 목소리로 나무라듯 말하자 이쪽 사공이 얼른 대꾸했다. 형님, 모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웃지 마십시오. 저는 요즘 며칠 동안 통돈벌이를 하지 못했답니다. 뿐만 아니라 노름을 하다가 있던 돈 몇 푼마저 몽땅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갈대밭 속에서 배를 탄 채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여러 놈들이 횃불을 들고 세 놈을 쫓고 있었습니다. 쫓기는 세 놈을 보니 한 놈은 죄수였고 두 놈은 공인이었습니다. 때마침 그놈들이 제가 있는 쪽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저는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놈들을 제 배에 태웠습니다. 그런데 횃불을 들고 뒤따라온 놈들을 보니 그들은 다름 아닌 계양진의 목가 형제와 그 패거리들이었습니다. 놈들이 강가에서 이 세 놈을 내놓으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굴러 들어온 떡을 놈들에게 내주겠습니까? 그래서 못 들은 척하고 배를 저어서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쇠갈퀴를 비켜든 사내가 그 말을 듣더니 문득 이쪽 배 안을 넘겨다보며 물었다. 죄수? 혹시 그 죄수는 얼굴빛이 검고 키가 작달막한 사람이 아니냐? 맞습니다, 형님. 그런데 형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공이 놀란 얼굴로 묻자 쇠갈퀴를 든 사내가 다시 물었다. 아니, 그렇다면 그 죄수의 이름이 송공명이 아니더냐? 두 공인을 부둥켜 안고 한 덩어리가 되어 있던 송강은 그 말을 듣자 문득 귀에 익은 목소리라고 생각했다. 그가 누구인지 얼른 떠오르지 않았으나 송강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밝은 등불이라도 본 듯 고개를 들고 소리쳤다. 내가 바로 송강이요. 그런데 배 위의 호걸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를 아는 분이라면 어서 좀 구해주시오. 그러자 쇠갈퀴를 든 사내가 깜짝 놀라 외쳤다. 아, 형님! 형님께서 이게 웬일이십니까?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그쪽으로 건너가겠습니다. 그가 배를 가까이 갖다 대는데 바라보니 달빛 아래 어슴풀에 보이는 모습은 바로 혼강용 이준이 아닌가. 또 배에서 노를 젓고 있는 두 사람은 각기 출동교 동의와 번강신 동맹이었다. 이준은 쇠갈퀴를 손에 든 채 송강이 타고 있는 조각배 위로 사뿐히 뛰어오르더니 넙적 엎드려서 절부터 올렸다. 아이쿠 형님, 큰일 날 뻔하셨군요. 오늘은 어쩐 일인지 집에 있으려니 마음이 뒤숭숭해서 벌이나 해볼까 하고 강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급에 처해 있는 형님을 만나게 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실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공은 이준이 하는 짓거리를 보며 눈이 휘둥그레진 채 그저 입만 딱 벌리고 있었다. 의윽고 사공이 겨우 제정신이 드는 듯 이준에게 물었다. 형님, 이 죄수의 이름이 송강이라면 바로 그 산동 땅의 급시우 송공명님이란 말씀입니까? 그렇다네. 자넨 오늘 큰 실수를 저질렀어. 이준이 사공에게 꾸짖듯 말하자 사공은 넙죽 엎드려 송강에게 절하면서 사죄했다. 형님, 용서하십시오. 진작에 조남을 말씀해 주셨더라면 그런 못된 짓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마터면 이놈이 형님을 해칠 뻔했습니다. 송강은 조금 전의 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은 듯 사공에게 묻는 대신 이준을 보며 물었다. 이 사공은 누구인가? 어떻게 아우가 이 사람을 알고 있나? 형님께서는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사람은 본래 이곳 심양강 태생으로서 성은 장가요, 이름은 횡입니다. 배를 타고 다니면서 제법 괜찮은 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가리켜 선화라고 부릅니다. 저와는 일찍이 의형제를 맺은 사이입니다. 이준이 사공을 슬며시 축혀 세우며 소개하자 송강과 두 공인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이 말을 주고받는 사이에 두 척의 배는 나란히 강기슭의 모래톱으로 향하고 있었다. 배가 닿자 이준과 장행은 송강을 부축하여 배에서 내리게 했다. 모래톱에서 내려서자마자 이준이 웃으며 장행에게 넌치 일렀다. 내가 항상 자네에게 말하지 않던가. 천하의 의사는 오직 산동 땅 운성현의 급시우 송공면님 뿐이라고. 자,
이제 그분이 여기 가까이에 계시니 실컷 뵙게나. 그러자 장행이 즉시 주머니에서 부싯돌을 꺼내 등불을 켜고는 그 등불로 송강의 얼굴을 비춰보다 모래톱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형님께선 저의 죄를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송강이 웃으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장행이 몸을 일으키며 궁금한 얼굴로 물었다. 형님, 그런데 형님 같은 의사가 어찌하여 강주 땅까지 귀양 가시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송강 대신 이준이 그간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장행은 다 듣고 나서 송강에게 말했다. 형님, 이제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며 제 밑에 아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놈은 참으로 빼어난 놈입니다. 온 몸이 눈처럼 희고 비단처럼 매끄럽습니다. 헤엄을 쳐서 4, 50리쯤은 너끈히 헤쳐나가며 물속에서 7 낮밤을 헤엄칠 수가 있습니다. 그놈이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모습은 마치 한 마리의 하얀 돌고래가 물살을 가르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예도 뛰어나 사람들은 그놈을 가리켜 낭리백도 장순이라고 부른답니다. 원래부터 저는 그놈과 더불어 심양강가에서 돈벌이를 해와 우리 두 형제의 악명이 높았었습니다만. 장행이 거기까지 말하고 잠시 말을 끊었다. 그러자 송강이 지촉했다. 그 악명이 높았던 때의 얘기를 좀 들려주게나. 장행은 잠시 주저하는 듯 하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저희 형제는 본래 노름을 좋아해서 돈을 잃는 일이 많았습니다. 돈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면 을에 저는 배 한 척을 강변 으슥한 곳에 대어놓고 강 건널 손님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저의 배는 나룻배보다 배싹시 싼 데다 빨랐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모여들곤 했었죠. 배에 손님들이 가득 차서 떠날 때가 되면 나그네로 가장한 제 아우 장순이 보찜을 진 채 허겁지겁 달려와 배에 오른답니다. 그러면 저는 비로소 노를 저어 강을 건너기 시작하는 거죠. 배가 거의 강의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저는 노젓기를 그만두고 강바닥에 닻을 내린답니다. 그러고는 슬며시 칼이나 갈퀴를 꺼내들고 배삭스를 내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원래 배삭스는 한 사람에 500전이면 넉넉하나 3관씩을 내놓으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처음에는 선뜻 돈을 내놓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짐짓 제 아우에게 3관을 내라고 을러대는 거죠. 제 아우는 일부러 돈을 못 내놓겠다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때 저는 동생의 멱살을 움켜쥐고 허리를 번쩍 들어서 강물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돈을 내놓으라고 말하기도 전에 손님들이 먼저 배삭스를 내놓는 것입니다. 물론 3관씩 꼬박꼬박 내는 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그 돈을 모두 긁어모은 다음 적당한 곳으로 노를 저어가서 그들을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꽁지가 빠질 정도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납니다. 그때쯤 제 아우는 물속을 헤엄쳐서 건너편 언덕에 올라가 기다리고 있다가 모두들 달아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제게로 와서 돈을 나누어 갖곤 했습니다. 물론 그 돈을 가지고 저희 형제는 다시 노름판으로 달려갔지만 말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자네가 강가에다 배를 갖다 댈 때마다 많은 손님들이 모여들었겠군 그래. 송강이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말하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껄껄 웃었다. 장행이 얼굴을 붉히며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희 형제는 그 짓을 집어치우고 저는 이 심양강에서 장사를 하고 아우 장수는 강주 땅에서 어부들의 물고기를 대신 맡아서 팔아주는 거강꾼 노릇을 하고 있죠. 형님께서 강주 땅으로 가신다니 마침 잘 되었습니다. 동생에게 편지 한 장만 전해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글자를 모르니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장왕이 긴 이야기 끝에 송강에게 청했다. 그러자 이준이 장흥의 편지를 써주기 위해 나섰다. 그럼 우리 마을로 가서 서당 훈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이 좋겠군. 동희와 동맹은 이곳에 남아서 배를 좀 지켜주게나 얼른 우리가 마을에 다녀올 테니. 그리하여 송강과 두 공인은 이준과 장행을 따라서 마을로 향했다. 그들이 등불을 밝혀들고 약 반마장쯤 걸어갔을 때
그때까지 강가의 갈대숲 부근에서 횃불들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장행이 그 불빛을 보자 중얼거렸다. 목가 형제들이 아직도 저곳에서 서성대고 있구만. 목가 형제라니? 이준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묻자 장행이 내키지 않는 듯 내뱉었다. 계양진에 사는 목가 형제를 모르신단 말씀입니까? 모르긴 왜 몰라. 그들은 바로 목콩과 목춘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형님. 그럼 어서 저들을 불러서 송강 형님께 인사를 시키게나. 이준이 잘됐다는 듯이 그렇게 말하자 송강이 깜짝 놀라 말렸다. 아닐세. 그냥 내버려 두게. 저 사람들은 지금 나를 잡기 위해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걸세. 이준은 그 말을 듣고도 조금도 개의치 않는 듯이 말했다. 형님, 안심하십시오. 저들이 형님을 몰라 뵙고 그러는 것이니까요. 알고 보면 저들도 다 우리와 비슷한 패거리들입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양쪽 손가락을 이용하여 휘익 하고 휘파람 소리를 냈다. 그러자 횃불을 든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목가 형제는 이준과 장행이 송강과 두 공인을 데리고 있는 것을 보자 놀란 얼굴로 물었다. 아니 형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나 이준은 대답 대신 그들에게 되물었다. 자넨 이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나? 목가 형제는 의아스러운 얼굴로 송강을 보다가 다시 화가 난 얼굴로 이준에게 말했다. 누군지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형님? 다만 저놈은 어제 오후 계양진 거리에서 약장수한테 은자를 주어 저희 형제를 업신여기고 깔본 놈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게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분풀이를 하기 위해 이렇게 뒤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자 이준이 정색을 하고 꾸짖듯 목가 형제들에게 말했다. 큰일 낼 사람들이군. 이분은 늘 평소에 내가 말하던 바로 그 산동 땅의 급시우 송강 형님일세. 어서 이리 와서 인사를 드리게나. 그 말을 듣자 두 형제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당장 땅바닥에 넙죽 엎드렸다. 형님, 형님의 높으신 이름을 일찍부터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 기쁘기 한량이 없습니다. 저희가 몰라 뵙고 실수를 저지른 점 널리 용서하십시오. 뜻밖에도 일이 그렇게 풀려가자 송강은 얼른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물어보았다. 그대들의 이름이 어떻게 되오? 그러자 그들 형제를 대신하여 이준이 그들을 소개했다. 형님, 실은 이곳 계양진에는 3개의 패가 있답니다. 즉, 계양령 부근에서 고개 밑에 이르는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패가 바로 저와 이립이며 심양 강가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패가 장횡 장순 형제이며 여기 이 두 사람은 몰찰한 목콩과 소찰한 목춘으로서 계양진 거리를 주름잡고 있는 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계양진의 삼패라고 부른답니다. 송강이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더니 목가 형제에게 당부했다. 그것을 내가 미처 몰랐었군. 그렇다면 모두 한 형제나 다름없는데 내 청을 한 가지만 들어주게나.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형님. 목콩이 웃으며 송강에게 말했다. 자네들에게 잡혀있는 서령을 풀어주게. 그러자 목콩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시원스럽게 응낙했다. 형님, 그 봉술 시범을 보이던 약장수놈 말씀입니까? 염려 마십시오. 곧 제 아우 목춘을 보내서 데려오게끔 할 테니까요. 형님, 그건 그렇고 어서 저희 집으로 가시지요. 형님을 저희 집으로 청해 예를 갖춰 죄를 빌어야겠습니다. 그게 좋겠군. 자네 집으로 가세나. 그리하여 그들은 모두 목콩의 집으로 갔다. 목콩은 거느린 2명을 배로 보내 지키게 하고 그곳을 지키던 동이 동맹 2 형제를 오게 한 후 2 공인까지 장원으로 청해드렸다. 장원에 이르니 어느새 새벽녘이 되었다. 목콩은 자기 집에 이르자마자 우선 자기 아버지인 목공에게 송강을 소개한 다음 술과 고기를 차려서 대접했다. 술이 몇 순배 돌았을 무렵 목춘이 약장수 서령을 데리고 왔다. 병대충 서령은 송강을 보자 깜짝 놀라 물었다. 형님,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여기에 있는 호골들은 모두 한 형제나 다름없다네. 어서 이리 와서 인사를 나누게나. 송강은 그에게 술을 따라준 다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한 후 그동안의 일을 들려주었다. 그들은 그날 밤 모콩의 장원에서 흔쾌히 술을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었다.